다락방에 숨겨진 삶의 보물들, 살면서 갖고 싶은 것들 두 번째 이야기, 권력을 이야기할 윤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이야기는 권력입니다. 권력 그러면 사람들이 정치, 여의도, 국회 이런 걸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 여의도 국회 이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모두 잘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라는 말 요즘 많이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우리는 일단 패스. 단지 이제 민주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백성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1조 2항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1항은 암기시키면서 2항은 잘 암기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면 좀 복잡해지는가? 그런 것 싶기도 하고요.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내게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에서 아마도 권력론을 조금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특별한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갔을 때 누가 밥값을 낼 것인가? 메뉴를 누가 정할 것인가?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거. 이것도 권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권력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요.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관철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게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권력자 그런 거 맞죠? 난 정말 하기 싫은데 나한테 억지로 그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막스 베버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정치학자인 로버트 다할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A가 B로 하여금 B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A는 B에 대해 권력을 가진다. 막스 베버의 이야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 막스 베버는 저항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로버트 다할의 이야기는 뭐냐면 B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A의 권력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B보다는 A가 되고 싶어 하죠. 권력자가 돼서 아니면 어떤 삶의 위치에서 우위를 점해서 남에게 뭔가를 시키게 하고 싶거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마 권력에 대한 욕심들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근데 반드시 꼭 권력이 그런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나는 누군가로부터 억지로 뭘 하게 못 만드는 권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권력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권력 행사의 수단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가장 큰 거는 무기입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권력의 행사였었죠. 그런데 이 무기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한번 사용되고 나면 모든 사람들,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권력을 행사받은 사람이나 다 피해를 입게 되죠.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는 계기가 되었던 원자폭탄, 이게 가장 무서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돈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위를 점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합니다. 돈만 벌어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숨만 쉬면서 돈을 벌죠. 문제는 그러다가는 결국 권력을 행사할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는데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당히 갖고 적당히 권력 행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적당히가 얼만지 우리가 도대체 할 수가 없긴 하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것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원자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최근에 인터넷과 사이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악플에 대한 이야기예요. 댓글을 다는데 좋은 얘기들을 안 쓰죠. 흉을 본다거나 상스러운 소리를 한다거나 남을 비난한다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말을 퍼붓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마도 상대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피해를 입겠어? 더군다나 내가 총을 쏜 것도 아니고 칼을 든 것도 아닌데 상처가 나서 크게 해를 입지도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을 뿜어대죠. 그건 뿜어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 없이 뿜어내는 그 언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살률이 늘어가고 우울증이 심해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는 것. 그건 바로 다른 것보다도 언어죠. 그리고 이 악플과 더불어서 언어, 미디어에 대한, 언론에 대한 장악력. 이것이 요즘에는 가장 큰 권력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강력한 무기가 없어도 권력자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어. 그리고 이 언어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 혹은 특별한 사람만이 배워야 될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좋은 권력을 어떻게 좋게 행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런 수단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해요. 근데 그 권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걸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이 권력을 겉으로 드러냈습니다. 그거를 가시적인 권력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 사극을 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세 때 드라마나 영화를 보셔도 보일 것 같아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데 어디에서 하냐면은 광장에서 합니다. 자, 옆에 보이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길로틴, 그리고 단두대라고 하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시기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시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저 단두대에 올렸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목을 잘라버리는 아주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했냐면 시장에서 했어요. 광장에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 너희가 나에게 대들게 되면 너희도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바로 가시적, 과시적인 권력으로 형사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장면을 몇 번 보고 나면은 사람들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공포영화를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발만 동동 구르고 소리만 질러도, 비명만 들려도 사람들이 무서워했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우습죠. 예. 보이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의 권력 혹은 그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느끼는 게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선택한 게 있었죠. 보이지 않게 하자. 눈에 보이지 않고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면 사람들의 상상력이 그 어마어마한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예로 든 게 바로 뭐였냐면 공리주의자였던 제레미 벤담이 설계한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곳은 미국의 스테이트빌 교도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스테이트빌은 미국 내에서 사형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잘 보시면은 가운데 감시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탑을 쭉 둘러싸고 여러 개의 방들이 배치되어 있죠. 방에서는 감시탑 위에 있는 를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감시탑에 있는 한 사람은 빙 둘러가면서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 감시탑에 있는 사람이 나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혹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보고 있지 않는데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상은 보이는 것보다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밀실정치 이러면 도대체 그 안에서 뭔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해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상상하게 돼요. 상상력이 갖고 있는 권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상상력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권력이 대단한지는 아닌지 잘 몰라요. 그냥 자신이 만든 허상과 상상력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도대체 권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권력을 가지고 상대를 지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배받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본다면 물론 그 위화감이라는 게 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사용하거나 혹은 그 영향력을 받을 때는 조금은 좀 덜 두려워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두려움을 줘야 되는 건데 덜 두렵게 하면은 아마 새로운 방법이 또 만들어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단어를 저는 뭐로 바꿔보냐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권력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니까 리더십. 요즘 리더십은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즘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빼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다르게 바꾸면 어떤 의미냐면 how to dominate, 지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how to be dominated, 지배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배는 권력자의 소유물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한 가지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도 지배할 수 있고 지배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리더십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서양 고전에서 이 이야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으로부터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 전에 도대체 그 당시엔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아는 게 좀 필요하겠죠.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 무렵입니다. 마키아벨리가 활동했던 시점이기도 한데요. 14세기에서 16세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냐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시대적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중심의 사회로 변화했고요. 왕족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하는 선천적 신분제에서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조금 발달하게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지위가 마구잡이로 뒤섞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조선시대도 16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6세기를 전후로 해서 임금과 신하들, 군신 중심의 조선사회하고 보부상들이라든가 민중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얘기되는 16세기 이후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16세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복잡했던 상황 중에 가장 복잡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장화 모형으로 길게 생긴 하나의 국가를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이탈리아는 여러 개의 군소 도시들로 나누어져 있는 분열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분열되어 있는 각각의 도시들을 유명한 가문들이 지배를 했었죠. 그 가문들 중에 하나,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피렌체라고 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오늘의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탄생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 시절에 외교 업무를 담당하면서 외교관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혼란기에 피렌체가 몰락하면서 이제 공직에서 추방됐죠. 자기가 모시던 군주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공직에서 추방되었을 거예요. 실업자가 된 마키아벨리가 공직에 복귀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실패해요. 그리고 결국은 화병으로 죽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인물이기도 해요. 그때 공직에 복직하기 위해서, 복귀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바로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군주론은 쉽게 얘기하면 나 좀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취업할 때 혹은 진학할 때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취업계획서 이런 거 쓰죠. 군주론이 바로 그것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군주론으로 굉장히 마키아벨리가 사후에 이름을 얻게 되긴 했는데
그 사후에 얻은 명성이 사실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고 계시는 초상화의 두 모습처럼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마키아벨리가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초상화를 봐도 착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훌륭하다. 지금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꽤 열심히 정치가였었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정치적 선각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저서들이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안 읽어줬는데 그의 사후에 지금에 와서는 모두에게 반드시 읽혀져야 되는 필독서로 이야기될 만큼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반대로 옆에 보시면 프란체네 그림에 마키아벨리는 악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마인 마키아벨리.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악마로 이야기되어졌을까? 왜냐하면은 군주론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폭력도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폭력을 우선시한다, 우상화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마키아벨리가 폭력을 혹은 힘을, 강제를 써도 좋다라고 얘기하긴 해요. 근데 그것이 1순위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악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책은 읽히면 안 되는 책이기도 했었고요. 마키아벨리를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정치가다, 나쁜 지도자다, 나쁜 지배자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기도 합니다. 군주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바를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르투, 버추어라고 하는 건가요? 비르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포르투나, 포춘 쿠키 아시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르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역량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이에요. 포르투나는 뭐냐면 행운이고 기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만 군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마키아벨리 자신일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는 비르투는 굉장히 좋았어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역량도 대단히 뛰어났었죠. 근데 자신의 역량을 펼칠 만큼의 포르투나, 행운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환경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능력이 참 좋은데 내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 능력만 알아준다면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텐데. 그 사람에겐 뭐가 부족한 거죠? 바로 포르투나가 부족한 거죠. 우리에게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비르투와 포르투나가 적절하게 잘 유지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비르투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능력을 가꾸셔야 돼요. 포르투나 행운이고 운명이에요. 우연찮게 오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회나 환경 이것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앞서 나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를 잘 갖춘다면 바로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받더라도 올바르게 지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민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될 필요가 있고 군주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인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서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올바른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려있는 책이 바로 군주론입니다. 군주정에 대하여라고 해서 군주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정치체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에 그 피렌체를 통치하고 있었던 메디치카의 정치 지도자인 로렌초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대로만 당신이 잘한다면 당신은 훌륭한 군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키아벨리의 포부를 밝힌 책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훌륭한 얘기를 하는 나를 좀 복직시켜준다면 당신은 현명한 군주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한데 아무래도 마키아벨리가 생각했던 현명한 군주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가 복직이 안 된 걸 보면 이 군주론이란 책은 최근에 리더십
최근이 아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책이기도 하죠.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책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탈리아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책을 읽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좋겠고 몇몇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바꾸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군주론 18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지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인간에게 합당한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짐승에게 합당한 것이다.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따라서 군주는 모름지기 이 두 방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짐승의 방법을 이용하라. 이 얘기가 이제 결국은 마키아벨리를 악마로 몰고 가는 거죠. 제가 켄타우로수스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조각상을. 켄타우로수스 반인반수죠.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짐승이에요. 이게 뒤바뀌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상상이 좀 잘 안 가실 텐데 상체가 사람이고 하체가 동물인 이유가 있죠. 상체가 사람인 이유는 지혜를 쓰라는 겁니다. 머리를 쓰라는 거죠. 하체가 동물인 이유는 튼튼한 몸을 이용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상체가 동물이 되면은 감정이라든가 힘에 의존하는 것이고 하체가 사람이면 아마도 동물보다는 좀 체력이 부실할 거예요. 제대로 실천을 못 하겠죠. 이 반인반수는 고대 그리스 설화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인물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굉장히 지혜로운 신으로서 많은 신들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 교사의 역할이 법과 힘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적절히 이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법에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가끔씩은 힘에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볼 거는 2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군주는 사려 깊은 사람들을 선임해서 그들에게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얘기하게 하면은 뭐가 좋은 말인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게 돼요. 그리고 가짜 뉴스에 휘말리듯이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선임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데나 떠들지 말라. 내가 필요할 때 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군주의 힘이겠죠. 그래서 군주가 그들에게 모든 걸 묻고 그들의 조언을 들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신이 뽑은 사람들이니까 믿어도 되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다니다 보면 자기 생각이 사라지고 자기 방식이 사라지고 지배하는 법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체적인 자기 결정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과 힘에 의지하면서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되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군주야말로 가장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신민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군주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올바른 권력을 사용한다라는 게 뭔가? 군주론에 나와 있는 내용 그렇게 딸랑 2장만 얘기해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보시면 자기에게 필요한 말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책을 다 정독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권력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주, 뭐 잘못되면 자꾸 임금 탓해요. 대통령 탓하기도 하고 지도자 탓을 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그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배를 하는 사람이건 지배를 받는 사람이건 모두가 올바른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잘 생각해 보면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권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주론은 잘못 읽히면 지도자들의 어떤 지침서라고만 읽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배받는 사람도 군주론을 통해서 군주의 역할을 스스로가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신민, 올바른 인민, 올바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체의 한 몫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다락방 속에 숨겨놓은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권력을 꺼내서 나는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한 군주론은 마키아벨리가 쓴 이 책은 굉장히 많은 번역본이 있어요. 역시 고전은 고전이죠. 번역본이 많은 걸 보면은 제가 선택한 책은 이제 강정희 선생님의 책이기도 하고 가장 오래되기도 하고 뒤에 해제도 좀 잘 붙어 있어서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 아니어도 집에 있는 군주론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숨겨져 있던 다락방 속에 숨겨져 있던 권력을 아마 이 책과 더불어서 같이 꺼내서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만의 권력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